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질문 좀 뽑혀온 게 있거든요. 그거 제가 질문 좀 보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구리님, 신한님, 미정리님이 XBI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 드리면 저는 바이오 좋아하고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 바이오가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이고, 예를 들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바이오에 많이 투신을 합니다. 그리고 약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바이오가 좋을 리가 없는데 이 바이오 회사라는 사람들은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약값이 비싸니까. 저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을 되게 좋게 보고요. 이 XBI라고 하는 ETF는 190개 이상의 종목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종목의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중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오 개별 종목은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몇십 %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를 개인이 감당하는 건 너무 무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 바이오를 투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ETF가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이 XBI는 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제가 처음에 4월 달에 얘기 드린 지 한 5개월 됐고, 주가는 그때보다 지금 한 $10 정도밖에 못 올랐는데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주님, 송서연님, 정혜인님, 왜 여러분들이 달러와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뽑아 주셨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분명히 달러 강세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만약에 돈을 많이 풀면 그 나라의 통화가 약해지지 않냐. 근데 달러가 연준과 미국 행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약세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세요. 첫 번째 게. 대단히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이시고요. 어떠한 나라가 자기네 나라 통화를 많이 찍으면 그 나라 통화는 무조건 약세입니다. 사실 저희가 베네수엘라 이런 데까지 갈 것도 없이 일반적으로 돈을 좀 많이 찍으면 그 나라 돈을 안 건드리게 돼 있고, 그거보다 더 단단한 경화라고 하죠.를 원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여기서 이제 달러의 좀 고유의 특징이 발생을 합니다. 달러를 예를 들어 진짜 많이 찍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달러 대신에 상대적인 또 안정적인 통화인 엔이나 파운드나 유로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데 달러를 아무리 많이 찍어도 그렇다고 원화나 이런 데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화나 기축 통화의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달러가 진짜 많이 찍혔냐? 많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무지하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율은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1달러에 원 얼마, 1달러에 N 얼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교환 가치,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국의 GDP 대비 중앙은행의 자산, 그러니까 중앙은행 자산이 많다는 얘기는 열심히 채권을 사준 거잖아요. 돈을 많이 푸른 거잖아요. 절대 규모로 보면 그 페드의 자산이 제일 크거나 유럽인가 비슷하거나 이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GDP 대비로 보면 미국 페드의 그 자산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로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대상이 되는 데랑.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달러가 정말 많이 풀렸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논리적으로 대단히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더 많이 풀었고, 그리고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 강세가 좀 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8월 24일 날 월간 자료에 썼던 내용 뭐였냐면은, 아주 단기적으로 한 9월, 조금 더 길게는 10월까지는 원화가 좀 강세일 수 있겠다. 수출이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위안화 환율이 별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락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내용을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달러 강세일 거라고 봅니다. 또 달러와 관련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네요. 환율이 지금 1170원대로 높다고, 아마 이거 며칠 좀 옛날에 달아주신 것 같아요. 지금은 1160원 정도 됩니다.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환율과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 뵌 게 아니라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나는 지금 한국 원화가 있는데 얘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 사고 싶다, 이런 거 같으세요. 이런 거 같은데, 이제 환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내가 지금 있는 원화로 환전하면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실 수 있죠.
저는 이제 이렇게 보통 많이 제 친구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빠졌다는 뜻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작년 코로나를 보시죠. 작년 3월 달에 주가가 매우 많이 빠질 때 원달러 환율이 1290원까지 갔던 적도 있고요. 2007년, 8년 리만 사태 때 제가 이제 이 업에 온 지 4, 5년 차 때도 막 1,400원 환율 간 적이 있어요. 주가 많이 빠질 때. 그래서 근데 요번엔 이상하게 환율이 많이 떴는데도 미국 주식이 별로 안 빠져서 조금 그렇지만 한국은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환율이 떴다는 얘기는 장이 약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보통 드리거나 얘기를 해주냐면 이 환율을 맞추는 건 정말 어렵다. 주식보다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넌 제 친구입니다. 너가 지금 미국 주식을 하고 싶고 그걸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고 내 배분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나눠서 환전을 해라. 다만 환전이 잘 되는 곳에 가서 환전을 하고 나눠서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그 주식을 사는 것도 만약에 개별 주식을 내가 모르겠으면 그럼 IVV나 BO나 이런 S&P 500이나 이런 시장 ETF를 사면 일단 기본은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길 기다려서 사겠다는 거는 그렇게 하면 베스트고 그렇게 하시면 최고 좋은데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눠서 환전하시고 나눠서 사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달러에 관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렇죠.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감소하면 제가 달러가 강세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장기적으로 했거든요. 요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 자, 재정 적자라는 건 뭐냐?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 100원을 세금을 걷어요. 근데 200원을 쓰면 100원이 적자인 거, 꼭 이렇지만 대충 100원이 적자인 거예요. 적자가 만약에 100원이 200원이 되면 밖에 풀려 있는 돈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100원일 때는 100원을 더 썼는데 200원이 되면 200원을 더 쓴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밖에다 더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영향이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재정 적자를 줄이면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을 세금을 걷고 200원을 쓰다가 100원을 걷고 150원을 쓰면 50원만 적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금액이 시장에 풀리는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줄고 달러가 풀린 양이 준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이제 작년에는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엄청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GDP는 되게 많이 빠졌고 재정 적자는 엄청 올랐기 때문에 비율이 올라갔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GDP는 정상화가 되고 있죠. 재정 지출은 조금씩은 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년만큼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 비율이 저는 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런 로직 때문에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한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국의 지급 준비율과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셨어요. 각급의 지급 준비율과 이자율은 다 다르죠. 그래서 각 나라가 얼마인지는 사실 제가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하고 이자율을 가지고 보통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은 은행, 저희로 치면 무슨 은행 있죠? 그럼 은행에 저희가 예금을 하면 예금 100을 하면 그걸 다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얼마를 남겨두라고 합니다. 지급준비금이라는 걸로.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급준비율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중앙은행이 정하는데 미국은 지금 제가 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급준비율만큼은 예치를 하든지 중앙은행이 예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을 예금을 받아서 지급준비율이 예를 들어 10%라고 치죠. 그러면 10원은 제가 못 쓰는 돈이에요. 은행이든 어디든 박혀 있고 90원을 밖에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수 효과가 90원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지금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되겠다,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러면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예를 들어 10%였던 걸 5%로 낮추면 5원만 이제 맡기면 돼요. 그럼 90원 풀릴 게 95원 풀리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는 완화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급 준비율 인하가 보통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인정이 되고요. 이자율은 단기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인하가 나오면 그 기준금리를 통해서 단기 채권이나 단기 예금의 금리가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기 채권의 금리가 1%였는데 어느 날 중앙은행에서 2%로 올려버리면 이런 가상의 인물이 있다고 치죠. 나는
1.5%에서는 절대 예금 안 해. 난 1.5%면 그냥 쓸 거야. 아, 그거 뭐 예금해서 뭐 해. 근데 2%가 되면 난 예금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겠죠, 어딘가? 그러면 그 금리 인상 효과 때문에 돈이 묶이는 효과가 있으면 아, 나는 그럼 이제 예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이제 돈을 좀 긴축시키는, 돈을 덜 쓰게 하는, 돈을 덜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올리는 걸 긴축적인 통화정책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자율을 당연히 낮추는 건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지는 않고요. 다만 똑같이 중앙은행이 쓰는 통화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유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매크로 얘기할 때 유가가 천정을 좀 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유가 얘기를 드리면 사실 제가 뭐 유가 그 정도 전문가는 아니고 옛날에 이제 뭐 건설 업종 이런 거 커버할 때 잠깐 봤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흐름을 말씀만 드릴게요. 운이 좋게도 제가 얘기하고 나 주가가 좀 쭉 빠졌어요. 60불 언저리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WTI 기준으로 66, 7불 정도, 8, 9불 하나 뭐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단은 60달러라고 하는 이 선을 한번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가라는 거를 보는 제일 좋은 그림은 이 60달러였었고요, 바닥이. 위에는 75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이 밴드가 일단은 지켜진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75달러 이상으로 한번 가게 되면 달라지고 60달러 밑으로 또 빠지면 달라지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거를 바꿔야 될 만한 어떠한 요인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9월 1일 날 오펙에서 이제 40만 배럴 증산을 계속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물론 시장의 기대는 증산을 조금 더 늘린다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그건 안 했는데, 그러니까 9월 1일 이 심야에 어떻게 유가가 움직였냐면 이 결과가 나오고 유가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좀 막판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요 정도 40만 배럴 정도의 증산에도 유가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니까 요 증산이 되고 있는 게 줄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유가가 올라가는 폭은 막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나타났던 이 밴드를 당분간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유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죠.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이제 책 소개할 때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희는 이제 개별 주식을 이제 못하게 돼 있으니까 ETF만 투자를 하는데 보통 저는 얼마를 하냐면 한 30% 정도를 현금으로 가져가요. 뭐 예를 들어 뭐 작년처럼 코로나처럼 많이 빠지고 이럴 때는 좀 더 그거를 쓰긴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30%를 가져가는데 논리는 뭐 단순해요. 이게 뭐 제가 열심히 계산하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어떤 걸 투자를 했습니다. 그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되게 잘하는 종목이거나 업종이라고 치죠. 근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코로나든 뭐 리만 사태든 뭐 IMF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반토막이 났다고 치는 거죠. 그 자기가 투자한 대상이 반토막이 났을 때 현금이 내가 30%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물량만큼을 또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더블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내가 이 주식을 제대로 골랐고 뭔가 이 주식을 산 이유가 명백히 있고 공부도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반토막 났을 때 내 물량을 더블업 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주가가 예를 들어 반토막까지 안 나더라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빠지더라도 공부를 예를 들어 뭐 10% 빠졌을 때, 20% 빠졌을 때 공부를 해가지고 이 30%를 일부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랬다 만약에 잘해서 오르면 다시 덜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좀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0%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보니까 선도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알아보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시고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공부하시고요.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냐라고 하시는데 예, 없는 거죠라고 하신 거 맞아요. 이게 선도주로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으면 누구나 돈을 엄청나게 벌겠죠? 당연히 없고요. 대신 팁을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많이 물어보고 제 이 얘기하면 당연히 물어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업종이나 주식이 선도하는 게 되면 내가 조금 늦게 사도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를 너무 미리, 그러니까 입도선매라고 할까 이렇게는 할 필요가,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대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최고의 주식 투자가가 되는 거고, 근데 저나 뭐 그런 레벨이 저도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하니까 선도주는 예를 들어 뭐 뉴스 이런 게 나면 너무 늦고요. 예를 들어 평소에 공부하시다가 주가를 열심히 보는데 어떤 특정한 업종이
시장이 뭐 약할 때 반등한다든지 시장이 강할 때 더 오른다든지 이런 흐름이 조금 뭐 한 몇 주나 이렇게 한두 달 나타나면 그 업종이 바로 선도 업종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2005, 67, 4, 5, 67 제가 처음에 할 때 그 당시에 선도 업종이 조선, 건설, 뭐 철강 이런 산업재들이었는데요. 무려 3년을 올랐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2006년, 7년에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04년에 못 샀어도 5년, 6년에 샀어도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선도 업종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차화정이었습니다. 뭐 현대차니 그것도 2010년, 11년 갈 때 정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데이터를 보거나 하면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5년에는 이제 중국이 이슈가 있으면서 뭐 화장품, 면세점 이런 것들 주가가 막 날아갔었습니다. 그리고 17년에는 삼성전자였고요. 요번 사이클은 카카오랑 배터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그런 선도주들은 내가 조금 늦게 사도 수익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주가를 열심히 보시고 뭐 공부를 하시면 시장보다 시장이 빠질 때 안 빠지고 오를 때 더 오르고 이런 종목들을 고르시면 선도주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게 안 빠질 때 오르면 되게 손이 안 나가요. 왜냐면 딴 건 다 빠지고 얘만 안 빠지니까. 그리고 오를 때 더 오르면 비싸다고 느껴서 손이 안 가는데 이런 게 쌓이면 이런 걸 사실 수 있어야 이제 선도주를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